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데스크.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10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이전까지 유례없던 372일간의 코로나19 특보체제를 마무리하며 지난 YTN의 방송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봤는데요. 각종 허위 조작 정보에 맞선 YTN 팩트체크 보도와 함께 이 특정 집단에 편향된 일부 감염병 보도,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속 뒤로 밀려난 개인정보보호법을 다룬 아쉬운 보도 내용까지 살펴봅니다. 이 밖에도 YTN의 발전을 향한 시청자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로 채워진 10월 정기회의 내용 함께 만나보시죠.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이례적 초겨울 추위에 당황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때이른 추위가 계속되면서 최근 감기 그리고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 몸의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코로나19 방역과 더불어서 손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 철저한 건강관리까지 당부드리면서 오늘 시민데스크 10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YTN 시청자위원회 10월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위원들께서 모니터 하신 내용을 가지고 먼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코로나19 특보체제 마감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평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10월 14일에 종료를 하셨는데 종료 시점상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마침 이제 다음 주부터는 위드 코로나 체제로 돌아가기도 하고 앞으로 지금 하는 것처럼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은 아침에 그리고 저녁 6시쯤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숫자를 보도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양질에서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놓치지만 않으신다면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특보체제라는 이름 아래 장기간 무리한 체제로 가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372일간의 코로나19 특보체제에서 꾸준하게 제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유튜브에서 나온 허위 정보도 몇 번 팩트체크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 언론, 특히 YTN 같은 규모가 있는 방송국에서는 이 유튜브에서 나온 조금 짜잘하다 생각되는 허위 정보를 좀 안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YTN이 그래도 그 몇 건을 해서요. 특히 지난해 4월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정 격리 시설을 정부가 다 외국인에 내주고 있다, 이런 허위 정보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때 YTN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팩트체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허위 정보도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기성 매체라고 해야 될까요? YTN 같은 방송국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사실 지난해 말부터 이제 독감 백신 접종 시작으로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됐는데 백신 부작용 보도와 그 접종 후 사망이라는 일종의 프레임이 사실 우리 언론에서 좀 무차별적으로 나온 경향이 있는데 제가 이건 지난번 시청자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YTN은 초기부터 다른 매체에 비하면 좀 유보적인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작용을 직접 언급하면서 부작용 사례를 단순 나열하는 보도의 양이나 또 접종 후 사망이라는 용어를 조금 단선적으로 써버리는 그 보도의 양이 경쟁사들에 비하면 일단 양적으로도 좀 적었고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올해 2월, 3월 2개월간 보면 YTN이 그 접종 후 사망이라는 용어를 쓴 게 한 70여 건 됩니다. 이 포털 선고 기준으로요. 근데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직접적으로 경쟁사는 아니지만 연합뉴스 같은 경우 80건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차이겠냐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경쟁사보다 보도량이 적었다는 겁니다. YTN도 24시간 뉴스를 내는데. 일정하게 사회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갖고 저희가 보도를 해오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쌓아놓은 공신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팩트체크도 유튜브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가진 주장이나 소문까지 검증을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항상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마치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본의 아니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초기에 접종 후 사망이 등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됐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자극적이지 않고 자칫 공포를 유발하는 데 치우친 보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그 특보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도진들이 어떤 제 몫을 제대로 했는가, 그다음에 의료인이라든지
또 국민이 져야 할 권리와 의무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보도를 좀 해주시라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대단 업데이트되고 사실 보도가 잘 됐죠. 이제 향후 이제 또 이런 재난 방송 소위 사회 재난에 가까운 이런 감염병이 팬데믹 현상이 생겼을 때 보도 지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보도가 돼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방역 수칙 관련인데요. 뭐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지역에 어느 사람이 몇 시부터 어디까지 있었다라는 게 다 이제 취득이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일정 기간 보존하고 전부 없애야 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보도는 물론 이제 한두 번 있었어요. 그런데 소위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고 마스크는 물론 착용한다 하더라도 개인 출입 기록은 계속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뭐 일상회복 추진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보장이라든가 어떤 그 법정 준수 이런 것들은 보도하는 그 매체에서 확실히 신경 쓰고 확인하고 또 그렇게 안 되면 이걸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뭐 사실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이제 지속적으로 제기될 문제 같습니다. 지금 워낙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국가나 기관들이 지금 소유할 수 있게 돼 있고 뭐 본인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폐기하고 악용되는 그 사례를 막겠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감시는 당연히 좀 요구된다고 보고요. 또 이게 뭐 장기적으로는 뭐 시스템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관심 갖고 당연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YTN 보도와 관련된 의견을 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주로 이제 뉴스가 있는 저녁을 위주로 이렇게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앵커 브리핑 등을 통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팩트 체크는 꽤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가짜 뉴스와 사실관계를 약간 묘하게 비트는 그런 뉴스들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의 언론 상황에서 팩트 체크는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8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지사에게 돈다발 사진을 제시하면서 조직폭력배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시하는 내용이었고 이재명 지사는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서 이제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양측의 대립된 입장을 보여주는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언론들을 보면 18일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의원이 제시한 사진은 그 시점도 맞지 않는 등 의혹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그런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YTN은 이미 그 사진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들이 보도된 그 다음 날에도 단순히 두 입장을 보여주는 식으로만 보도를 했었습니다. 단순히 논란이 발생했다는 취지로만 보도를 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형식적인 중립에 치우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이 쉽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단순히 두 입장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좀 사실을 보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판 의원 부분은 뭐 사실은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사실관계 확인을 당일에 기민하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인이 안 되니까 이제 공방 정도로 썼는데 그 다음 날 기사 저희 중계하고 이럴 때 보면은 뭐 저 김용판 의원의 자료가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그 민주당 쪽 주장만 실어서 나갔기 때문에 사실 내용상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눈으로 체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일선 기자들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제목이나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10월 7일에 그 보도됐던 외국인 감염 느는데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에 심야 영업한 강큰 주점 뭐 이런 제목의 기사에 대해서 조금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가 리포트를 소개하는 도입부부터 특히 대구에서 외국인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리포트가 있던 날 집계된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는 0명입니다. 그리고 해외 유입 여부를 가리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이미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을 지칭하여
감염원을 찾는 것은 해외 유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그저 외국인이 전염병을 퍼뜨린다는 선입견만 조장할 수 있기에 문제 제기가 필요합니다. 리포터의 전반적인 내용 또한 유흥 여성 적개원들이 무등록 직업 소개소를 통해 이곳저곳의 유흥업소를 출입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경찰계장의 인터뷰를 인용했는데 해당 언급 또한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만을 감염원의 타겟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여성 유흥 적개원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내부를 수색하던 중 화장실 옆 비밀 공간에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는 인터뷰 인용 또한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이 독단적으로 행정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인권보도 준칙 제1장 2에서는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부를 밝히는 것은 코로나 확진 과정을 이해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저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태국인 혹은 외국인이라는 낙인을 남기는 해당 리포트 또한 보도되었을 때의 여파를 고려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외국인 등 소수자 관련 보도 영역에서의 개선을 기대하겠습니다. 임태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내의 어떤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한계 그리고 차별 때문에 이분들이 백신이랑 어떤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그게 대단한 빈틈이 돼서 전국적으로 막 확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외국인 노동자가 약간 저희가 이제 뭐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감염 사태라는 표현까지도 저 썼던 것 같고 방역당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집중해서 여러 차례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제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감염 느는데 불법 체류 외국인하고 이게 약간 또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이랑 맞물려 있고 이게 또 비상계단 이렇게 가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 불필요하게 이제 혐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 부분은 뭐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회부 기사에서 잇따라 단독이 나와서 경찰 출입 기자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기사랑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 시간 단독도 아니었고 시간도 뉴시스나 뉴스원이나 이렇게 민영 통신사들이 더 앞섰는데 유독 YTN에만 단독을 붙였습니다. 일예로 아파트 그 주차장에서 여성이 그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가 그 범인이 현장에서 체포가 됐다 이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뉴시스, 뉴스원 등 다른 언론사가 더 시간대도 앞섰고요. 그랬는데 YTN에만 유독 단독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곽상도 아들 첫 소환. 이것도 저는 이렇게 빨리 왜 썼을까 싶었는데 이것도 역시 사회부에서 출고한 기사인데 다른 언론사보다 4분이 앞섰습니다. 4분이 앞선 게 과연 단독인가? 저는 이것도 시간 특종이나 단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단독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속히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YTN이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몇 건이나 있었나 지난 한 달을 봤더니 지금 YTN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사건 건건이 단독이 아닌 게 아까 말씀하신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저는 이 단독이라는 걸 제 문제점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 단독이라는 이름에 그냥 너무 욕심을 내시지는 말고 정말 단독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뭐 예를 들면 무궁화 리본을 하나 붙여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빛이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를 해주시면 훨씬 더 믿음이 가고 그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냥 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관행들을 좀 지원해서 YTN 맨 앞에 있는 Y자가 정말 젊은 세대를 뜻하는 그런 회사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좀 한번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것을 이 단독 기사에 걸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단독 부분은 뭐 공감합니다. 예. 제가 구태여 그거는 따로 변명은 하지 않고요. 뭐 시간차, 단순한 시간 차이에 의한 특종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너무 사소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차츰차츰 그거를 좀 정리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뭐 명칭을 바꿀지 부분은 조금 더 내부의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연예인 또는 스포츠인 등 유명인의 사생활을 쫓는 보도들, 아주 선정적인 보도들이 남발하고 있어서 저는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그 포탈 저널리즘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용해서 지금 아주 급증하고 있는 게 최근의 현상인데 저는 YTN이 이런 부분까지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그 배우 김선호 씨 사생활 관련한 보도는 10월 17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YTN에서 관련한 보도만 45건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다른 매체들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거를 사실 YTN이 지적을 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보도를 내도 모자른다 생각하는데 YTN이 여기에 합세해서 이렇게 많은 기사량을 내면서 그게 그렇게 연예인의 한 사생활이 이렇게까지 보도 가치가 있는 거냐, 보도량이 많아야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도 이런 기사들이 연예 쪽에서 워낙 많이 관심이 높고 대중들의 말초적 신경을 자극해서 관심이 높고 또 다른 매체도 쓰니 안 쓸 수 없다라는 이유로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YTN이 이런 거는 과감히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 보도 문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기사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와 무관하게 이미 스타팀 내부에 굉장히 깊은 수준으로 고민이 있었고요. 이번 김선호 씨 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제가 이제 실무팀하고 논의를 했고 실무팀 의견 자체가 소속사나 본인의 공식 반응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사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첫 보도가 10월 19일 그 소속사에서 공식 인정한 다음부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 이제 오늘까지 8일째인데요. 지금 40여 건 기사가 생산됐다고 했잖아요. 그 기사량이 많은지 적은지 그건 이제 보시는 분, 판단하는 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양적으로 적정한지도 따져보고 또 그 40여 건 기사에 혹시 제가 놓쳤던 문제 있는 기사가 있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뉴스 특보가 물론 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특화된 그런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이외에도 다른 보도 장치들, 어떤 데이터 저널리즘이나 아니면 뭐 국제 뉴스, 탐사 보고서 기록 이런 섹션들도 보도 섹션들도 얼마든지 유기적으로 이 특보 코로나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확대되고 연동되어서 기획돼서 이슈를 발굴하고 더 탐사해서 보도하고 분석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아이템들이 없었다는 거죠. 지난 한 2년 동안. 데이터 저널리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가장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무너진 자영업자의 실태 정도가 있었고 작년에 한 가지 전 세계 국제 항공사 기업 현황 등 이렇게 불과 몇 가지밖에 없었고요. 탐사 보도 같은 경우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차가 이제 생기는 것에 대한 이런 테마가 선정되어서 집중 조명되는 지극히 몇 개 안 되는 그런 아이템들밖에 없어서 이제 뉴스 특보가 종료된 만큼 그 에너지를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심층 분석이나 이제 그런 집중 포커스 정도로 옮겨서 심층 분석들이 되는 이제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아니면 뭐 탐사 기록 이거 외에도 결국은 YTN이 항상 느끼고 있는 갈증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와 다양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보도에 이것을 빅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저널리즘의 방식이냐 아니면 끈질긴 장기간의 취재를 바탕으로 한 뭐 탐사 보도의 문제냐 그 방식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깊이와 다양성의 문제다. 이것은 스트레이트 위주로 굴러가는 YTN의 그 구조상 여러 가지 한계로 지금 아직까지는 미완의 과제로 남겨놓은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돌발 영상이라는 코너가 있잖아요. 근데 돌발 영상이라는 코너 자체가
갖고 있는 의도하시는 바가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지난 며칠 전에 그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렇게 등을 토론이 끝나면서 등을 두드리는 장면을 나왔었던 때도 그랬고 제가 느끼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그것이 무거울 필요도 없지만 근데 지나치게 너무 희화되는 것도 조금 반갑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그 윤석열 씨가 홍준표 등 두드리는 것도 너무 여러 각도에서 똑같은 장면이 또 플레이되고 돌발 영상 같은 것도 되게 재밌게 일부러 편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희화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좀 더 그런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발 영상 희화화 저희도 사실은 늘 고민입니다. 정치 희화화되는지 않나.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정치를 무겁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뭐 그냥 단순 중계 보도만 하는 행태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만든 게 돌발 영상이고 또 이제 지금 오프라인 방송으로도 나가긴 합니다만 현재 돌발 영상은 디지털에 표출되는 것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도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라쩌 채널을 중심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특성상 사실은 이게 좀 재미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없거나 어떤 특유의 위트를 좀 상실하면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고 비판 의식을 많이 담아도 사실은 소비자들이 보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제작진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너무 희화화되지 않지만 그래도 또 어떤 비판 의식과 위트감을 담아낼 수 있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애정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라고. 네, 그동안 이 특보 기간을 이제 지내고 우리 한국 사회가 잘하는 게 하나 있고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책 만드는 것과 관련돼서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청사진을 만드는 건 잘하는데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서를 만드는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따지는 일이 없는데 이 특보 기간 동안은 메르스 사태에 비해서 어떤 것들을 잘했고 또 앞으로 개선될 만한 해야 될 내용들은 없는지 그런 백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저희들도 같이 한번 나누어 가지면 그동안 370여일 동안에 고생하셨던 부분들에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교훈을 얻고 또 버릴 건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꼭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석 해설위원 같이 또 새로운 보도 방식 혹은 전달 방식 이런 부분도 얻을 수 있었다는 그런 이점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 더욱더 부각시키면 새롭게 또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후배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조차가 또 뉴스가 되고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코로나 특보를 종료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도 그 재난안전방송은 코로나 특보를 이제 여기서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것이고 국민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YTN의 그 소명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좋은 말씀 경청해서 고칠 것은 고쳐서 더 좋은 방송 시청자들께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10월 시청자위원회 정개회를 모두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오늘은 정치 이슈에 대한 시청자 전화 의견을 듣겠습니다. YTN이 여당 편향이다, 야당 편향이다 이런 전화가 심심치 않게 걸려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사는 67살 국민입니다. 그 뉴스 나올 때 보면 국힘당 방송 같아요. 민주당은 5분 하면은 국힘당은 한 10분을 넘게 보이는 것 같고 제 말씀은 공정한 방송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지금 한 달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에서나 성남에서는 일 처리를 잘한다고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방송에서는 이재명 죽이려고 국힘당 윤석열에 대해서는 사법농단 하는 거는 말을 안 하고 그 YTN 이게 지금 민주당 기관 무슨 방송하는 거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YTN이 정말 나쁩니다. 왜 이따 행동을 합니까? 오늘 윤석열이가 한 거 물론 잘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전 대통령은 다 훌륭하고 보수 대통령은 다 나쁜 짓 했습니까? 여당 편향이다, 야당 편향이다. 이런 전화가 골고루 오는 것을 보면 방송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눈높이와 기대치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YTN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대다수 좀 신뢰를 하는 언론기관인데 좀 공정하게 좀 적극적으로 좀 보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식으로 보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확증 편향이 심해질수록 뉴스를 어떻게 전해야 하느냐 하는 고민도 깊어집니다.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며 그 발언을 따옴표 안에 담아 전하는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계방송하듯 발언만 전하다 보면 감정적인 뉴스 소비만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맥락과 배경을 깊이 있게 다루며 비판을 받더라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잘된 것은 잘됐다고 하는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와 대선 관련 등의 이슈가 요즘 뉴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YTN 기자들은 다양한 분야의 기획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YTN 단독 보도에 관한 모니터단과 시청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달 28일 밤 10시 반쯤. 같은 층에 입원한 60대 환자 A씨가 아이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피해 아동은 A씨가 화장실에 데리고 가는 날마다 번번이 라면을 주며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분노와 더불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YTN 모니터단은 일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 측의 부실한 사후 대처를 지적해 공감을 모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언론사에서도 YTN 보도를 인용해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일부 상인은 아예 시장 길바닥을 도마 삼아 생선을 손질합니다. 생선 손질에 쓰이는 물은 깨끗할까? YTN 취재진은 입점한 점포 가운데 50여 곳이 사용하는 시장 지하수 일부를 채취해 직접 수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먹는 물은커녕 심하게 오염된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시장 바닥을 도마 삼아 생선 손질을 했다고 충격적이네. 상인은 물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좋은 취재였다는 칭찬도 있습니다. YTN 모니터단은 시민들은 물론 상인들도 모르고 있던 내용을 보도에 의미 있었다며 후속 기사를 통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도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은 앞서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잇따른 폐암 발병 문제를 중점 보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교육청 실태조사와 국회 토론회 등 여러 의미 있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도 여전히 많습니다. 교육부가 개선을 약속했던 환기 설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도 없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등 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은 지난 8월 17일부터 급식실 문제를 연속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모니터단은 실태 보도에 그치지 않고 이후 상황까지 전달하려는 후속 보도가 늘고 있어서 반가웠다고 말했습니다. YTN은 단독 보도가 단발 뉴스에 그치지 않도록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비록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뤄내기 위해 YTN만의 기획 취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고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자율주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주 정밀한 센서와 이를 통해 움직일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 탑재된 자동차가 사람의 개입 없이 주행하는 것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요. 먼 미래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갈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눈을 대신할 수 있는 자동차의 눈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다큐 S프라임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줬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자율주행 자동차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인 라이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라이다에 대해서는 생소한 시청자들이 많을 텐데요. 가장 먼저 라이다 기술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줬습니다. 운전자 없이도 안전하고 똑똑하게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 과거 영화나 책에서만 보던 스마트 시티의 꿈은 이미 현실에서 실현이 되고 있죠. 이를 가능하게 한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빛과 레이더의 합성으로 도로에서 객체를 정확하고 빠르게 인지하는 센서 기술인 라이다는 자율주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 인공지능, 레이더, 카메라와 함께 눈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시청자들에게 생소한 이 개념을 자료 영상과 자막,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본격적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라이다 기술을 밝은 미래에 대해 언급한 것은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의 주제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함과 동시에 몰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헷갈리기 쉬운 단어인 레이더와 라이다의 비교를 통해 객체를 3차원으로 인식해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으로 물체를 알아볼 수 있는 기술인 라이다의 설명과 레이더와의 상호 보완 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국내외의 라이다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는데요.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으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설명 과정이 다소 길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개발의 과정과 그 성과를 조금 정리해서 보여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라이다 기술은 물리학, 천문학, 농업, 지질학 등에서의 활용이나 특히 농장에서 동물이 침입하는 것을 미리 감지하여 예방하는 기술 등 사회 전반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실태 현황, 배출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은 라이다 기술뿐만 아니라 다큐 S프라임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큐 S프라임은 시청자들이 다소 어렵고 생소하게 느낄 수 있지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우리 시대의 과학기술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산업기술의 발전이 현대사회를 만들어 왔듯이 과학기술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때 다큐 S프라임은 시청자들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연결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심데스크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노태우 국가장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노태우가 누굽니까? 전두환과 함께 광주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쓴 적이 없고 국민의 혈세를 개인 착복에 썼습니까? 이런 인간이 국가장이라니 말이 됩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전 노태우 대통령이 별세를 하셨다고 YTN 뉴스를 보고 접했습니다. 그런데 자막이 노태우 대통령 사망이라고 나왔습니다. 공과 화를 떠나서 전직 대통령을 사망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앞으로 잘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